왜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거요? 그렇게 잘 돌아가서야 쓰겠소. 그토록 일이 잘 되는 데는 필시 문제가 있을 거요.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내면의 힘을 키워라. 말하라. 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나는 세계의 정복자 알렉산더다. 라고 외친 알렉산더에게 대왕이시여, 해를 가리지 말고 비키시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디오게네스. 나는 이런 내면의 힘을 권유하고 싶다. 어머니의 믹서. 어릴 적 우리 집에는 믹서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집에서 쓰는 전기용품이라고는 전등이 다였던 시절이라 믹서라는 신기한 기계는 동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어머니가 믹서에 콩을 갈거나 할 때면 의례 몇몇 아주머니들이 구경하러 왔고, 어머니는 그들 앞에서 우아한 동작으로 믹서의 스위치를 누르곤 하였는데, 어머니의 그 귀부인 같은 표정은 지금도 나의 뇌리 한편에 남아있다. 믹서는 나에게도 자랑거리였다. 어머니는 반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이따금씩 믹서를 꺼내 사과를 갈아주었는데, 믹서에 갈려 요리잔에 담겨 나온 사과 주스는 다음날 학교에서 화제거리가 되곤 했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미술 시간이 되면 나는 스케치북이 없어 벌을 받곤 했던 것이다. 대개 한 반에 5-6명 정도만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거기에 가난한 아이들은 도화지 한 장을 책상 위에 꺼내놓았는데, 그 도화지마저 4월 형편이 안 된 아이들은 선생님께 불려나가 모질게 매를 맞았다.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선지 스케치북 대신 그때그때 도화지를 사주었는데, 믹서를 가진 부잣집 아이인 나는 도화지 한 장만 달랑 내놓기가 너무나 싫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준 도화지를 아무도 몰래 버리고 마치 스케치북을 잊고 안 가져온 양 웃으며 벌을 받았다. 어느 새벽 잠결에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반가웠다. 드디어 돈 벌러 가셨던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였지만 나는 서먹한 기분에 뒤척이는 척만 했는데, 나의 기색을 눈치챈 아버지가 나를 안아 올리자 그만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스케치북 사줘. 오늘 미술 시간에 매 맞는단 말이야. 그날 아침 등굣길에 아버지는 나를 국제시장에서도 가장 큰 화구점에 데려가 스케치북, 크레파스, 파스텔, 물감, 포스터 컬러 등 온갖 미술용품을 다 사주셨다. 한결같이 미대생들이나 씀직한 최상품이었다. 이젤까지 사주시려는 걸 겨우 말렸던 것도 같다. 나는 이걸 학교 앞 문방구에서 샀으면 더 자랑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 용돈. 평소 용돈을 참 잘 주는 아버지인데다 오랜만에 돌아왔으니만치 나는 5원짜리 동전이나 심지어는 10원짜리 종이돈까지도 기대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용돈을 주지 않은 채 선선히 웃었다. 이제 학교 가렴? 근데 용돈 한 푼 줘. 나는 계속 보챘으나 결국 1원짜리 하나도 받지 못했고, 학교로 가는 내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몇천 원어치도 넘게 미술 도구를 사주면서 5원짜리, 아니 내가 양보하고 양보했던 1원짜리 하나 안 주던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 세월이 흘러 인생의 영고성쇠를 겪을 만큼 겪고 난 어느 날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선선히 웃으며 나를 먼저 내보내고는 화구점에 남았던 아버지. 그날 아침 굳이 양복을 꺼내 입었던 아버지의 주머니에는 미술도구 값은커녕
1원짜리 동전 한 입도 없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그 믹서 또한 당신의 집을 비울 긴 세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아내가 괄시받지 않도록 남기고 간 배려였던 것이었다. 성공의 꿈. 고등학교를 마쳐갈 무렵 나는 아버지께 미국행 편도 항공권과 한 달간 기숙할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 아버지, 저는 배워야 할 것은 고등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은 너무 작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작 몇백억 혹은 몇십억 벌면 성공이지만 미국에서 저는 억대가 아닌 조대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무얼 할 작정이냐? 일단 한 달 동안 관찰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처음엔 접시를 닦는다든지 발을 붙이기 위해 뭐든 할 생각이지만 결국에는 자리 잡고 성공할 자신 있습니다. 안다. 너는 머리 좋고 뭐든 한번 한다면 하니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것은 분명하다. 성공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진명아, 대학을 졸업하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할 수 있는 성공이 대학을 졸업한다 해서 불가능하진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씀에 틀린 게 없다고 판단되어 나는 미국행을 대학 졸업 후로 미룬 채 그냥 대학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장 가든 대학을 마친 후에 가든 나는 성공할 거라는 강한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판단이 오류였다는 것을 대학에 들어간 지 1년쯤 후 깨달았다. 일단 대학을 제대로 다니면 내가 꿈꾸었던 그런 성공은 도저히 거둘 수 없다는 걸 난 미처 몰랐던 것이었다. 아마 내가 그때 대학을 가지 않고 그냥 미국으로 갔으면 나는 거대한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 나는 무엇이든 할 각오였고 남이 내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다 해도 웃으며 악수를 청한 후 그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만들 자신감 또한 있었다. 어떤 사업을 벌이든 손님을 100% 만족시킬 각오도 되어 있었고 성공의 그날까지는 하루 2시간씩만 잠을 잘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 모든 자신감과 각오와 성공을 향한 꿈, 아니 심지어는 성공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독서가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학교 도서관이 문 열 때 들어가 문 닫을 때 나오곤 했는데 당시 나처럼 도서관에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 서로 얼굴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내가 문학이나 사회과학, 철학, 물리학 등의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는 게 신기한 모양이었다. 도대체 저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나 하는 표정이었지만 반대로 나는 그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 넓고 넓은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에서 수천 년을 쌓아온 인류의 역사와 사상을 완전히 외면한 채 좁은 고시 공부에만 매달리고 있는 인생이 측은하기만 했던 것이다. 이때 이후로 나는 나의 두 아들이 도서관에 가서 학교 공부를 한다 하면 별로 반기지 않는다. 아이들은 이게 이상한 모양이지만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도서관에 가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야 맞는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사실 인간에게 독서 이상의 양식은 없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게 아니다. 사람은 독서를 하는 가운데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인내심이 키워지기 마련이며 자아 실현이 되고 있다는 강한 만족감을 얻는다. 게다가 독서는 세상에 대한 자신감과 스스로의 자존감을 키워주며 자신의 삶과 행위들에 의미를 부여하게 해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면을 강화하는 최고의 길이다. 나는 다양한 독서와
이에 따른 사색을 하면서 그 전에 그토록 집착했던 물질적, 세속적 가치를 떠나 이 세상에 가장 우수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매달렸던 문제들에 빠져들었다.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을 할 것이냐 등을 늘 생각하며 어린 나이였음에도 정신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다. 세상에는 돈을 많이 버는 성공도 있지만 정반대로 돈을 적게 벌고 남는 시간과 열정을 다른 의미 있는 일에 쏟는 성공도 있으며 남에게 인정받는 행복 대신 오히려 남의 시선에서 사라지는 행복도 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들고 벤치에 앉는 소박함이 파티에서 모두의 칭송을 받는 화려함 못지않게 큰 기쁨을 준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내가 외면의 성공만을 알았다면 대학 졸업 무렵에 나는 내면의 세계를 찾아냈다. 나는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심지어는 모자람의 기쁨도 누릴 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가난한 날의 기억. 군사 독재 시절의 일이다. 형이 불의의 죽음을 당하고 난 후 아버지는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고 3년간 안주도 없이 포금을 하다 파산에 이르렀다. 나도 아버지 회사에 몇 건의 보증을 섰던 터라 집도 잃고 무일푼의 처지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진명아, 같이 점심이나 먹자. 그런데 아버지, 저 점심값 없어요. 내게 우연히 10,000원 생겼어. 우리는 예전에 살던 충무로 대한극장 앞에서 반갑게 만나 길 건너 골목으로 갔다. 백반을 전문으로 하는 그 골목의 한 허름한 식당에 들어간 아버지와 나는 이마를 찌푸린 채 메뉴를 신중히 살폈다. 아버지가 가진 돈이 딱 10,000원이었으므로 우리는 숙고 끝에 4,000원짜리 생선구이, 같은 가격의 김치찌개, 그리고 소주 한 병을 시켰다. 당시 소주 한 병이 2,000원이었으므로 우리는 아버지가 가진 10,000원을 꽉 차게 사용한 것이다. 식사는 그전까지의 어느 특급 호텔 뷔페보다 황홀했고 소주 반 병조차 더 시킬 돈이 없던 터라 그날의 참이슬은 그야말로 신의 물방울이었다. 소주 한 병에서 7잔이 나오므로 각자 석 잔씩 마신 후 반 잔씩 더 마시면 사이좋은 부자가 될 터이고 내가 석 잔 마신 후 술잔을 밀어놓고 아버지가 넉 잔 드시게 하면 그런대로 자식의 작은 이해를 갖추는 모양이 될 것이었다. 나는 겉으로는 아버지와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주인이 술병을 가져와 식탁에 놓을 때부터 그 계산을 하다 결국 아버지께 넉 잔 드리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아버지는 2잔 반을 마시고는 남은 반잔을 앞에 둔 채 뭔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길어 내 마음속 술잔 배분의 규칙성이 단절되어 버렸다. 축구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듯이 아버지의 얘기가 끝난 후의 식탁은 마치 술자리를 막 시작하는 듯한 분위기가 되었고 순간 나는 자신도 모르게 술병에 남아있는 술을 전부 내 잔에 따르고는 눈높이로 들었다. 내 아버지 건강을 위해 나는 꽤 크게 외치고는 술잔을 입에 털어놓고 말았다. 가슴이 찔렸지만 아버지가 기쁜 표정으로 건배하며 남은 반잔의 술을 마시는 걸 보고는 위안을 삼았는데 사실 이 위안이란 배반되고 모순된 자기 합리화일 뿐이었다. 여하튼 즐거웠던 시간은 살같이 지나가고 아버지와 나는 마지막 남은 김치찌개 국물까지 말린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돈을 내야 하는 아버지가 앞에 서고 나는 뒤를 따라 계산대 앞으로 갔는데 주인의 인사가 묘했다. 10,000원입니다. 해야 할 사람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 차이가 뭐 그리 의미 있는 건 아닐 터였다.
먼저 인사를 하고 돈을 받는다 해서 이상할 것도 없고 먼저 인사를 했다고 돈을 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의외의 반응이 터져나왔다. 수고하라. 아버지는 더없이 근엄한 한마디를 남기고는 계산대 앞을 쓱 지나쳐 출입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아버지! 나는 황급히 아버지를 불러 세웠으나 아버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식당을 나서서는 여유있게 걸음을 옮겼다. 나는 돈 안 냈잖아요 하고 외치려다 알 수 없는 예감에 휩쓸려 입을 꾹 다문 채 아버지의 뒤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는데 뒷덜미가 무척 당겼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 땅을 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아버지는 큰 길에 닿은 모퉁이를 돌자마자 갑자기 경보선수처럼 빠른 걸음으로 지하도로 쑥 들어가 버렸고 나는 황급히 아버지를 쫓았다. 잠시 후 우리는 길 건너편에서 세상이 떠나가라 웃어젖혔다. 몇 년 만에 큰 웃음이었다. 아버지, 엄청 변하셨네요. 그리고 그 순발력 감동이었어요. 자존심이 강철 같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도 당하지도 않는 아버지였다. 나는 아버지가 자기 모멸감에 빠질까봐 계속 흰소리를 쳐댔다. 아버지는 그 소중한 10,000원을 꺼내 노점에서 담배를 2개비 샀다. 그러고는 10분이 넘는 실랑이 끝에 남은 돈 9,800원 모두를 내게 안기는 것이었다. 한사코 안 받으려 했고 반씩 나누자고도 하였으나 아버지는 기어코 100원도 애누리 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 담배를 단 2개비만 사던 그 낯설고 낯선 모습이 나의 저항을 완전 무력화시켰다. 다음에 가서 100만 원 갚아라. 내가 돈을 받자마자 만면의 환한 웃음을 떠올리며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모습에 나는 돈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훗날 그 식당에가 10만 원을 내밀었을 때 주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10,000원만 받았다. 합창단의 기억.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며칠 후 학우들끼리 빨리 가까워지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반대항 합창대회가 시작됐다. 음악 선생님은 목소리가 굵직한 성악가 출신이었는데 워낙 열성이라 음악 시간뿐만 아니라 수시로 교실에 들어와 지도를 하셨다. 어느 날 우리 반에 들어온 선생님은 노래를 듣다 고개를 갸웃하더니 갑자기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소리쳤다. 이쪽 반만 해봐. 다시 손짓과 더불어 반을 중지시키고 또 반을 중지시키니 마지막에는 우리 줄만 남았다. 이 줄만 해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나를 가리켰다. 니만 해봐. 처음부터 왠지 예감이 안 좋았던 나는 결국 일어나 독창으로 불렀고 내 노래를 몇 소절 듣지도 않던 선생님은 도둑놈 잡아낸 형사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다. 니구나. 너는 앞으로 입만 벌리고 소리는 내지 마라. 그 대신 입은 크게 벌려야 돼. 사춘기 전후에 한창 예민한 시기라 나는 부끄러움이 극에 달해 얼굴이 발개졌고 그부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후 며칠간 몸살을 앓던 나는 음악 시간이 되어 선생님을 다시 보게 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이 합창대회를 하는 목적이 그부들이 빨리 친해지도록 하는 데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모, 그부들 간의 단결과 조화가 1등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모. 그런데 저는 참여조차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면 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입은 붕어마냥 뻐끔뻐끔 벌려야 한다면 그것도 크게 벌려야 한다면 설사 1등을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가 가장 화가 났던 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보다
입을 크게 벌리라는 주문이었다. 합창할 때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선생님은 의외였는지 잠시 말을 잇고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에 나는 한층 더 용기를 얻어 제법 현학적 주장을 전개했다. 이 대회는 미숙하면 미숙한 그대로 참여해 그부들의 이해와 도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게 그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한 진실이 저 한 사람의 침묵을 강요해 1등을 하는 거짓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자 합창대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일 겁니다. 나는 며칠간 생각한 말을 열정적으로 토해냈다. 그러고는 스스로도 흡족해 의기양양한 눈길을 선생님의 얼굴에 직선으로 꽂았다. 과연 선생님은 미처 생각지 못하다 나의 직격탄을 맞았는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잠시간 대답할 말을 찾는 듯했다. 내가 며칠 전의 부끄러움을 자랑스러움으로 완전히 대체하며 그부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을 때 선생님의 대답이 들려왔다. 알아. 내 네 마음 다 알아. 다 이해한다니까. 사실 나도 그러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 또 뭐라 했나? 거짓의 1등보다는 진실의 꼴등이 낫다 그랬나? 그 말도 참 멋있다. 항복 선언과도 같은 선생님의 말에 나의 승리감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순간 마지막 한마디가 천둥처럼 나의 귀청을 때렸다. 하지만 너는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너는 너무나 중증이란 말이야. 중증. 나는 눈을 감고 말았다. 장모의 냉장고. 장모는 팔순을 넘기고 혼자 되셨을 때 대용량 냉장고를 2개 더 사셨다. 원래 하나 있던 것까지 하면 초대형 냉장고를 3개나 가지신 것이다. 그리고 그 커다란 냉장고에 값싼 식료품을 마구마구 채워 넣으셨다. 얼마나 가득 채웠는지 그 안에 있는 걸 한번 꺼내려면 모든 식품을 다 꺼냈다 도로 차곡차곡 쌓아야 할 정도였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냉장고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통째로 망각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냉장고 안에서 상하는 식품들이 생겨 딸과 며느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 냉장고 정리를 해야만 했다. 저의 하소연을 듣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나는 그 행위를 일종의 병으로 규정하고는 프로이트식으로 분석해 보았다. 즉, 현재 이상스러운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살아오는 동안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그러다 나는 언젠가 장모로부터 들었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생각해냈다. 장모는 크리스마스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셨는데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케이크 상자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설부 주택국장이었던 장인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쇄도했는데, 문제는 그 케이크 상자 안에 케이크는 없이 현금 다발이 버젓이 도사리고 앉았던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만이 아니라 추석이나 설에 들어오는 사과 상자도 마찬가지였고, 그중 하나라도 받으면 장모는 장인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곤 했다. 가져오는 선물을 받기는 쉬워도 받은 선물을 돌려주는 일은 너무도 힘들다 보니 장모는 아예 모든 선물을 다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혹 누군가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물을 놓고 가기라도 하면 장인의 호통으로 명절 분위기를 다 망치곤 했기 때문에 장모는 필사적으로 선물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장인 장모가 딸을 내게 시집 보내실 때 퇴직금을 값을 받아 혼수를 마련하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엔 정부가 작아 국장이라는 자리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위직이었고, 재무부나 국세청, 건설부는 과장 계장만 되어도 큰 재산을 모은다는 시절이었다.
건설부에서도 가장 노른자위인 주택국장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사셨다는 것에 나는 크게 놀랐었다. 언젠가 장인이 기면적인 표정으로 국회의원들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았고 국회의장의 전화에 부탁한 것도 들어주지 않았다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따라간 휴가지에서 애써 호텔을 외면하고 민박집을 힘들게 찾으실 때라 사위에게 민망하셨던 모양이었다. 장인은 퇴직 후에 동료들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상당히 적었는데 그게 혼수 마련하느라 퇴직금을 값을 받은 탓이어서 나는 두고두고 유감스러웠다. 당시 철을 통해 절대 혼수를 하지 마시라 전하였지만 빠진 것 하나 없이 보내오셨던 걸 떠올리며 자식이 홀대받을까 봐 염려하셨던 그 마음이 짠하게 전해졌었다. 여하튼 이런 삶의 기억은 장모의 내면에 깊이 아로새겨졌을 것이었다. 한순간만 눈 감으면 더없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부족한 봉급에 허덕이며 세 아이를 키우느라 한평생 가난을 마주해야만 했던 인생. 어떻게 벌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돈을 가졌다는 사실만이 삶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이 빈곤에 시달리며 겉으로는 의연해야만 했던 트라우마. 그것이 장인이 돌아가시자 밖으로 배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결론을 나는 내리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장모를 만날 때마다 장인의 떳떳한 삶을 설파하였고 장모는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고 비슷한 일화들을 쏟아내시긴 하셨으나 이런저런 싸구려 식품으로 냉장고를 꽉꽉 채우는 행위는 결코 멈춰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작정하고 제법 근사한 식품으로 장모의 냉장고를 채워드리며 돌아가시면 냉장고를 천국으로 배달시켜 드리겠다 하였다. 그 말에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어린애처럼 해맑게 웃으시던 장모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 군대 가던 날. 군대 가기 하루 전날 나는 오전 11시 무렵 그녀를 만났다. 그 무렵의 어느 날처럼 우리는 퇴교료 삼가의 대한극장 앞에서 만났고 길 건너편에 식당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서는 백반인지 갈비탕인지 늘 먹고 나던 메뉴를 시켜 점심을 먹었다. 약간 잘난 척하기 좋아하던 나는 밥을 먹으면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 얘기를 꺼냈고 마치 시와도 같은 그 수려한 문장들을 통해 니체는 신이 없어져 버린 이 세상을 초인의 의지로 살아가리라 하는 결의를 내보였으며 그 초인이란 슈퍼맨이 아니라 허무주의를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는 참 인간이라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참이나 하였다. 나는 박박 깎은 머리를 그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으므로 논산훈련소 앞에 가서 머리를 깎기로 한 데다 당신은 교통 등 모든 사정이 확실하지 않았으며 입소 시각을 못 맞추면 큰일 나던 시절이기도 하여 그날 오후에는 기차를 타고 논산으로 내려가기로 했던 터였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떤 다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입대니 훈련소니 언제 제대하니 무얼 할 거니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또다시 나는 도스토예프스키 얘기 같은 걸 했고 그녀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듣기만 하다 뭔가 물어보기도 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지하철이 서울역에 도착하자 나는 건너편 승강장까지 그녀를 바래다 주었다. 내가 훈련소로 가는 기차를 타는 것보다 그녀가 건너편에서 안전하게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는 게 더 중요한 듯 나는 행동했고 그녀 또한 보통 때와 전혀 다름없이 행동했다. 단 한 번도 군대를 가느니 기다리느니 마느니 어떤 언약을 할 것이니 어떤 보장을 할 것이니 하는 얘기가 없이 마치 그녀가 집에 돌아가는 행사 때문에 만난 것처럼 우리는 반대편 플랫폼으로 가서 지하철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스스럼 없이 아무 얘기나 하려 했으나 지하철 차량이 역으로 진입하는 게 눈에 들어온 순간
나도 모르게 말이 멎고 말았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다. 침묵이 시작되려 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침묵에 빠지면 지는 게임을 하는 두 사람처럼 어떤 무의미한 소리인가를 입 밖에 냈고 그녀가 차량에 발을 딛고 몸을 안으로 집어넣은 순간 드디어 짧은 한마디를 입 밖으로 내보냈다. 갔다 올게. 잘 갔다 와요. 우리는 그렇게 마치 내일 만나기로 하고 오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서울역에서 헤어졌다. 나는 잠시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그녀 또한 내게 손을 흔들었다. 지하철이 플랫폼을 완전히 떠나 꼬리를 서릴 때까지 이번 자리에 남았던 웃음줄기를 절대 지우지 않았던 나의 눈에 약간의 물기 같은 것이 서리는 듯도 했지만 나는 다시 반대편으로 분주히 걸어가서는 논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후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차창을 때리는 빗줄기에 나는 비로소 그녀와 이별에 훈련소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끝까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 했던 나의 계획은 그런대로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 또한 나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차분하고 침착했다. 단 한 번도 미래에 어떻게 하자느니 하는 얘기 없이 의연했음에 나는 만족스러웠다. 논산에 도착하고 나는 훈련소 부근의 여관의 방을 잡고 머리를 깎은 다음 음식점에 가서 불고기 백반과 함께 소주 한 병을 시켜 마셨다. 다음 날 훈련소 정문 앞 여기저기서 장정들이 흐느끼는 애인과 절대 변치 않겠다느니 기다리겠다느니 다짐하며 미친 듯이 끌어안고 있는 광경을 담담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그들의 미래를 빌어주었다. 몇 년 후 나는 잠시 화장실이라도 다녀온 듯 돌아와 그녀와 결혼했다. 고백의 조건. 나의 두 아들은 나이 차가 7년이나 되어 작은 애가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안 했을 때에 큰애는 이미 중학생이었다. 큰애가 중학교 2, 3학년 무렵의 어느 날이었던 것 같다. 기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나에게 큰애가 전화를 걸어 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7시까지 들어와 작은 애를 봐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바둑에 쉼취해 있던 탓에 깜빡 잊고 약속 시간보다 한참이나 지나서야 집에 들어갔다. 미안해하는 내게 큰애는 괜찮다 했고 상황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애가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아빠, 형이 아빠에게 욕을 했어요. 작은애 말에 따르면 큰애가 나를 상대로 나쁜 새끼, 개자식 등 심한 욕을 계속 해댔다는 것이었다. 작은애의 표정으로 보아 많이 놀란 것 같았고 나 또한 크게 놀랐다. 큰애는 태어났을 때부터 작은애를 너무도 귀여워했고 부모 못지않게 동생을 보살펴왔기에 둘의 우애는 보통이 아니었다. 작은애는 이 엄청난 사실을 그냥 지나치면 형이 크게 잘못될 것 같아 내게 알렸을 것이었다. 착한 소년으로만 알았던 큰애가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욕을 했다는 사실은 내게도 너무 큰 충격이었다. 절대 그런 적 없어요. 큰애가 거듭거듭 부인하자 나는 둘 다 팔을 들고 서 있게 하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울고 있는 동생을 견딜 수 없었던 큰애가 진실을 고백했다. 아이들이 팔을 들고 있는 동안 고심을 거듭하던 나는 큰애가 고백을 하자마자 작은애의 뺨을 한 대 때렸다. 형이 너를 그렇게나 보살피고 위해주는데 고자질을 하다니. 작은애는 울음을 삼키며 힘주어 말했다. 저는 형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너무 심한 욕을 하잖아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단단히 마음 먹고 힘들게 말했는데 엉엉.
그 기특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나는 작은 애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짐짓 엄숙한 얼굴로 계속 형을 고자질하면 못 쓴다 꾸짖고는 큰애에게 용돈을 주었다. 장하다. 보통 아이들 같았으면 동생을 버려두고 그냥 나갔을 텐데 약속을 깨면서도 동생을 보살폈으니 참 훌륭하구나. 그리고 너 혼자 벌을 받았으면 끝까지 잡아댈 것을 동생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고백을 했으니 너는 참 좋은 형이다. 내일 이 돈으로 오늘 약속 못 지킨 친구들 맛있는 거 사줘라. 그러고는 큰애의 욕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냈다. 큰애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작은 애를 데리고 자기 방에 들어갔고 잘 때까지 계속 둘이 사이좋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세월이 한참 흐른 어느 날 효심이 남다른 큰애가 그때 얘기를 꺼냈다. 큰애는 그날의 기억을 매우 기분 좋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경계랄까 교훈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아마 그날 이후 마음속으로라도 아버지를 욕한 일은 없는 것 같다. 그 며칠 후 작은 애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를 꺼냈더니 역시 그때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형에게는 용돈을 주셨고 저는 따귀를 맞았어요. 아빠를 원망했겠구나. 이해는 안 됐지만 형이 잘해줬고 해서 괜찮았어요. 여하튼 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형을 고자질한 적 없어요. 형제간 고자질하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라고 그때 그러셨던 거죠? 무슨 일이 있든 둘 사이는 깨트리지 말라고. 잠시 망설이던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게 아니라 형이 나쁜 기억을 오래 가질까봐 염려해서였다. 아버지에게 욕을 했다는 사실은 형을 나쁜 길로 들어서게 할 수도 있지 않겠니? 형이 그 나쁜 기억을 오래도록 어쩌면 영원히 뇌리에 간직하게 될까봐 그 잘못을 오히려 칭찬으로 둔갑시킨 거다. 아, 그러셨군요. 더 높은 뜻이 있었군요. 작은 애의 유쾌한 칭찬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애는 어리니까 곧 잊어버리겠지 생각했던 나의 속단은 너무도 섣부른 것이었다. 더 높은 뜻이라는 단어에 작은 애는 긴 세월을 오해와 언짢은 기억으로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지금 전화로 하고 있는 얘기를 그 당시에 해줬어야 했다는 후회가 물밀듯 밀려들었다. 무언가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 다른 어떤 계산도 해서는 안 된다. 홍대 앞 파출소. 착해 빠진 한 친구와 같이 홍대 앞 골목을 지내고 있었다. 우리 바로 앞에는 남자 둘, 여자 하나에 세 사람이 걷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퉁이를 막 돌아섰을 때 갑자기 무자비한 폭력이 날아들었다. 남자 둘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여자조차도 길바닥에 넘어진 채 사정없는 구둣발에 채여 악하는 비명과 함께 자지러졌다. 모퉁이를 돌 때 지하의 술집에서 나오던 10여 명의 깡패와 어깨가 부딪힌 것 때문인데 깡패 중 하나는 아예 윗도리를 다 벗어던지고 샌드백 때리듯 남자를 쳤다. 어머, 나는 이런 구경이 제일 재밌어. 워낙 젊은이들이 많은 골목이라 순식간에 사람들이 빙 둘러싼 와중에 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생각 없는 그 입에서 튀어나왔던 소리는 아무도 말리려 들지 않았던 씁쓸함에 더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친구가 갑자기 양복을 벗어 그대로 덮어쓴 채 쓰러진 세 사람 위로 몸을 날리기에 내가 뒤에서 그를 끌어당기고는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도록 했다. 당시는 휴대폰이 막 나왔던 때라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신호가 안 잡히는 일이 잦았다. 친구가 휴대폰 통화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나는
놈들이 폭행을 멈추고 순식간에 흩어지자 얼른 그들 중 한 무리를 뒤쫓았다. 4명이 2명으로 줄고 그 2명이 지하철로 들어가서는 이쪽 저쪽으로 나뉘자 나는 그중 하나를 따라가다 놈이 개찰구로 막 들어가려는 순간 놈의 옆구리 혁대를 꽉 붙잡았다. 놈이 발악을 시작했을 때 반갑게도 저쪽 편에서 경찰관 2사람이 걸어오고 있어 나는 크게 소리쳐 그들을 불렀다. 이거 안 놔, 이 개자식들아!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이놈이 경찰관들을 향해 거세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들은 잠자코 그 욕설을 들으며 파출소로 데려가던 장면이다. 나는 물론 그들과 같이 파출소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해야 했다. 그놈을 본 파출소 경찰관들이 황급히 셔터를 내리는 것이었다. 경찰관들이 깡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막힌 짐작은 놈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너희들 다 죽었어 하며 고래고래 욕설을 퍼붓는 순간 입증되었다. 경찰관들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파출소 차석이 내게 건네온 말은 기가 찰 노릇이었다. 저놈들 아주 험한 놈들인데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그만 가세요. 아니, 내가 증언을 해야 할 텐데요. 신원이 드러나면 저놈들이 보복합니다. 보통 놈들이 아니거든요. 나는 모든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지하철역에서 마구 욕을 먹으면서도 전혀 대응하지 못하던 2명의 경찰관. 놈이 들어오자마자 셔터를 내리던 파출소. 고래고래 욕설을 퍼붓는데도 못 들은 척하는 파출소 직원들. 그리고 내게 건네져오는 파출소 차석의 은근한 목소리. 나는 버럭 소리쳤다. 당신들 저놈 조사하지 마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마포경찰서 형사기동대에 전화를 걸어 경찰서로 연행하시오. 이때 파출소에 와 있던 매맞은 여자가 갑자기 푹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기 때문에 파출소 직원들은 즉각 마포경찰서에 보고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형사기동대 차량은 금방 도착했고 나는 형사들에게 15명가량 되는 일당이 모두 폭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전원 잡아들여야 하고 내가 가장 확실한 증인이므로 조사할 때 반드시 내게 연락해 목격자 증언을 들으라 했다. 파출소와는 달리 마포경찰서 형사기동대는 고함치는 놈의 팔을 비틀어 단번에 제압하고는 엄중하게 놈을 결박해 연행했고 비로소 안심이 된 나는 마침 찾아온 친구와 함께 파출소를 나왔다. 집에 돌아온 나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놈들이 혹시 보복하러 올지 모르니 엄마를 잘 보호하라고 잔뜩 근심스레 당부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들려온 아들의 답변에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아빠, 염려 마세요. 저는 그런 놈들 찾아오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무모한 놈이었다. 독서로의 권유. 내가 첫 작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을 당시 나는 작가지망생도 아니었고 습작을 해본 일도 없는 문외한이었다. 하지만 일단 펜을 들자 나는 무서운 속도로 글을 써나갔고 글을 쓰는 동안 차츰 훈련이 되어 모두 3권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의 마지막 권은 불과 일주일 만에 다 써버렸다. 요즘도 나는 2권짜리 장편 소설을 2달이 채 안 걸려 쓰는 편이고 소설의 주제나 소재를 선택할 때도 고민하는 법이 없다. 그냥 노트북 앞에 앉아 평소 머릿속에 있던 생각 한 줄기를 풀어내 키를 누르기 시작하면 바로 소설이 된다. 이 얘기를 하면 가끔 질문을 받곤 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곰곰 기억을 더듬던 나는 대학 입학 시험을 마치던 해의 겨울을 떠올리게 되었다. 시험을 마친 후 밀려드는 해방감에 술도 마시고 여행도 하고 빈둥거리기도 하던 나는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하나 하고 싶었다.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한번 읽어보자는 다소 따분하지만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 목표를 세우고 선생님들에게 뭐가 가장 어려운 책인지 물어보았다. 선생님들은 평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지 손쉽게 어려운 책을 추천하지는 못하였고, 자연히 나는 스스로 도서관을 찾아 이런저런 책들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때가 1970년대 중반이었는데 나는 당시로서는 철학, 그 중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의 트락타투스 로지코 필로소피쿠스가 가장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지금은 촉근 이론을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때 나는 트락타투스 로지코 필로소피쿠스를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책이 워낙 어려워 아무리 집중해도 나는 그 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스스로 명석하다고 자부하던 내가 한글로 된 책을 집중해서 읽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나에게 괴로움과 더불어 반성과 분발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내가 상당히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그야말로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해 겨울부터 나는 무섭도록 독서에 빠져들었다. 나는 일단 장시간 책을 보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 재미있는 책들을 양으로 읽어내기 시작했고, 지금 생각해도 이건 무척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독서 지도는 책을 좋은 책, 나쁜 책으로 나누어 좋은 책을 읽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악서와 양서를 구분하는 기준도 어렵거니와 나는 악서도 양서 못지않게 나에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만화, 문학, 사회과학, 철학, 종교, 자연과학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가장 어려운 책 한 권을 읽어보자던 나의 목표는 인간이 쓴 책이라면 모두 한번 읽어보자는 목표로 바뀌게 되었다. 나의 이런 독서 탐험은 일단 대학 2학년 말이 되어서야 끝이 났는데, 그때까지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미팅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도서관 문이 열리는 시간부터 닫히는 시간까지 늘 학교 도서관에 머물거나 다른 대학 도서관을 찾아갔다. 독서는 자연히 사색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 나는 많은 시간 세상의 여러 분야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나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정보는 뇌 속의 데이터베이스와 의식에 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소매치기의 안창따기 수법에서부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라면 무엇이든 낯설어 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소설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자부한다. 독서에는 무엇보다도 시기가 중요하다.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뇌 속에서 다른 기억 및 정보와 결합해 의식을 개발하고 창의력의 기반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릴 때의 풍부한 독서만이 물리를 트이게 하는데, 이 물리가 트여야만 비로소 형이상학적 복합사고가 가능하고 진리규명이라는 인간의 최고 목표를 실현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인간의 삶에는 여러 길이 있고 어떤 길에도 다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독서와 사색을 할 시기를 놓치고 난 인생은 어떤 성공을 거둔다 해도 아쉽기만 하다. 인문학의 힘. 세상의 모든 학문은 사회가 잘 돌아가게 하고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게 그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매우 이상한 학문이 있다. 잘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 줄곧 시비를 걸어대는. 왜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거요? 그렇게 잘 돌아가서야 쓰겠소. 그토록 일이 잘 되는 데는 필시 무슨 문제가 있을 거요. 이런 이상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마치
회방 놓는 것 같은 학문.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은 줄곧 이 이상한 학문에 매달려 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인문학의 질문은 너무도 거대해 사고력이 매우 깊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하나의 우주를 창조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수학의 힘에 기대는 자연과학과는 그 어려움의 깊이가 다르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 인간 존재의 근원에 천착하는 학문이다 보니 광대무변하다. 나는 인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요청은 빠짐없이 수락한다. 요즘의 인문학도들은 법학, 의학, 공학 등 소위 힘있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비해 너무도 풀이 죽어 있지만 내 강연이 끝난 후에 크나큰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인문학이 추구하는 힘은 실용적, 실질적 학문과는 갈래가 아예 다르다. 의학이나 공학 등은 직업을 구하고 평생의 벌이가 되는 공부지만 인문학 공부는 사회에서의 쓸모와 연결이 그닥 잘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인문학 공부는 다른 실용적 공부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힘의 우위를 갖는다. 어떤 힘을 갖느냐고? 그것은 바로 내면의 힘이다. 힘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외면의 힘, 바로 지식, 지위, 돈, 외모, 소질, 백 등 눈에 바로 보이는 것으로 인간은 누구나 이 힘을 가지려 태어나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처절한 경쟁 대열 속에서 몸부림친다. 하지만 이 힘은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을 상실한다는 단점이 있다. 부모를 호강시켜드리고 형제 자매와 이웃을 돕기 위해 돈을 갈구하지만 오히려 돈 때문에 거꾸로 가까운 사람과 원수지간을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내면의 힘은 이와는 전혀 다른 갈래에서 출발한다. 고급차나 명품 가방처럼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차오르며 삶이 떳떳하고 행복하다. 나는 돈을 많이 벌지 않겠다. 조금 벌고 그 대신 검소하게 살겠다. 그리고 나의 열정과 시간을 의미 있는 일에 쏟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면의 힘이 외면의 힘과 가장 크게 다른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이 내면의 힘을 가지면 어떠한 외면의 힘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을 만나든 재벌을 만나든 몸을 베베 꼬며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라 자아 대 자아로 당당하게 마주하는 것이다. 디오게네스여 말하라. 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나는 세계의 정복자 알렉산더다 라는 말을 들은 디오게네스는 대왕이시여 해를 가리지 말고 비키시오라고 했다. 그것은 그가 알렉산더를 넘어서는 내면의 힘을 가졌기에 가능한 말이었다. 그 만남의 순간에 디오게네스는 세상을 모조리 움켜쥔 권력자보다도 강했던 것이다. 인문대 학생들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이 보이지 않는 힘을 키운다. 다른 실용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걸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문대 학생들은 이 내면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력서를 낼 때 남들은 분자화학을 했느니 초전도체 공부를 했느니 변호사 자격증이 있느니 한눈에 들어오는 기술이나 능력이 있지만 인문대 학생들은 보이지도 않는 내면의 힘이 있다. 써낼 수 없는 노릇이니 무척 불리해 보인다. 그러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도 실력 있는 인문학도는 이미 불안이 인간의 존재 조건임을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도 극단적으로 반응하지도 않는다. 인문학 공부를 한 사람은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다만 실용적, 실리적 결과로만 반응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와 푸대접을 즐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소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자아의 품위를 간직하며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상대를 위해 베풀기도 한다. 인문대 학생들에게는 전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바로 전공이다. 문제는 어떠한 삶도 살아낼 수 있는 이 거대한 힘을 대학 4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인문학 공부를 해 어떤 기술이나 능력보다 큰 힘을 기르려는 학생은 읽고 또 읽어야 한다. 그 모든 불안과 의심을 누른 채 끝까지 읽고 또 읽어 평생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큰 길이다. 삐삐의 힘. 둘째 삐삐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 공부가 천성이 아니란 판단이 들자 나는 아예 공부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공부할라 치면 삐삐야 피자 먹으러 가자, 삐삐야 중국집이 새로 생겼던데 하며 끈질기게 공부를 방해했고 꽤 시간이 지난 후 나의 계획은 드디어 결실을 보았다. 아이가 공부 흉내조차 안 내는 것이었다. 삐삐야, 너 내일부터는 집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해라. 모르는 사람한테도요? 그래. 싫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절을 왜 해요? 그래? 그럼 너 공부할래? 이미 공부를 싫어하게 된 아이는 크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절할게요. 과연 아이는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절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친해져 목욕탕에 가면 때 미는 사람에게 아저씨 오늘 때 몇 사람 밀었어요 하고 물었고 구두 닦는 사람에게도 아저씨 구두 닦는 거 재미있어 보여요. 제가 해봐도 돼요? 하고 스스럼 없이 대화할 정도가 되었다. 중학교 소풍 때 산에 뭘 두고 와 아이들을 거슬러 같이 찾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삐삐는 마주치는 전학년 아이들 이름을 다 외고 있어 서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선거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그부들이 책상을 두드리며 이름을 연호해 떠밀려 반장이 되기도 했다. 언젠가 첫째 마삼과 산책할 때의 일이다. 아빠, 삐삐는 이상한 놈이에요. 왜? 아무리 큰 놈들도 삐삐한테는 못 당해요. 처음엔 삐삐가 졸병처럼 구는데 보름만 지나면 지위가 싹 바뀌거든요. 무얼 사먹이는지는 몰라도. 그놈이 그런 쪽 힘이 있는 거지. 확실히 알 수 없는 뭔가가 있긴 해요. 40명 정도가 팀이 되어 게임을 하는데 제가 늘 대장이거든요. 전체 게임을 훤히 읽어 적재적소에 병력 배치하고 제 역할 못하는 놈 정확히 집어내 야단치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스스로 팀에서 떠나도록 하거든요. 이 몸이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리더로 명성이 자자해 어느 팀이든 저를 대장으로 초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이 있어 삐삐한테 리더를 맡겼는데 이놈이 그날 팀을 데리고 전승을 거뒀어요. 워낙 빡센 프로들끼리 하는 거라 저는 한 번도 전승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날 이후 팀원들이 모두 삐삐를 대장으로 모시는 바람에 졸지에 리더가 삐삐로 바뀌었고 요즘은 제가 그놈 밑에서 지시를 받아요. 걔의 어떤 점이 완벽한 대장인 너보다 팀원들을 더 잘 이끌게 했을까? 그놈 머리가 꽝인 건 아빠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되게 잘 따라요. 애부터 노땅까지 층이 다양한데도요. 사람들 배려를 잘하는 데다 심리도 잘 알아 맞춤형으로 살살거리니 그런가 봐요. 삐삐를 낳은 여성, 즉 나의 처와 결혼했을 때 나는 우연히 책상 서랍에서 그녀의 중학교 성적표를 보았는데 온통 빗금이 쳐져 있어 출석부인 줄 알았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다 일자로
그녀는 2등 한 번 한 적 없는 만년 1등이었다. 이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면 죽어라 공부로 내몰다 결국 손들고 말겠구나 하는 예감과 더불어 나는 공부가 내 자식들에게는 독이 될 거라 판단했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공부하는 담을 쌓은 내 피도 반절은 받았을 테니까. 세상에는 공부 잘하는 길 외에도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다 생각했던 내가 삐삐에게 권해본 게 타인과의 소통이었다. 긴 세월 남과 소통하며 살아온 삐삐의 내면에는 실제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자신만의 어떤 세계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하튼 나는 지금에 이르도록 삐삐를 싫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이것은 삐삐의 큰 힘이라 생각한다. 긴 세월 남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다 보니 이제 청년이 된 삐삐는 누구와 경쟁에 이기겠다는 욕심이 별로 없다. 이것 또한 멋지다. 시기나 질투로 고통받을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어렸을 적 순수할 때부터 남이 잘 되는 걸 빌어주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남의 성공을 바로 본인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나의 처는 그간 내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스타일로 보아 삐삐가 친구들 자식에 비해 스펙이 현저하게 모자란다는 사실에 무척 속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삐삐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걸 보고는 감동했음에 틀림없다. 요즘 와서는 친구들이 아무리 자식 자랑을 해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으면 물론 삐삐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은 게 마치 자신의 교육 방침이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다.